네, 우리 지금 잠깐 쉬었는데 쉬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러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죠? 울었어 다. 일단은 너무 과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분노하게 되는데 우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일단은 얘기했던 걸 좀 정리하면은 앞부분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자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일단 개인적 측면에서 좀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 측면에서 조두순 사건이나 아니면 이제 황산 테러 사건 같은 경우에 개인적 측면에서 용서받지 못할 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강 선생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환기시켜줬던 건 뭐였냐면 이제 사회적 측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회적 측면에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저도 것들이. 지금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악행이라는 건 어떤 심리적인 결함이라던가 심리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케이스가 일단 있고요. 그런 분들이 어떤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감정이입이 실패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어떤 개인적인 결함,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결과, 어떤 상대방의 고통을 극심하게 가한다거나 뭐 이런 행위들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사회적인 범주 차원에서 넓혀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가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이제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한나 아렌트? 예. 정치 철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장이시고, 이분이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나 아렌트가 독실이가 좋아하는 누구죠? 하이데거의 연인 아닌가요? 불륜관계. 죄송합니다. 불륜관계? 아니야. 나 처음 듣는데? 맞아요. 맞죠? 맞죠. 예. 저 처음 듣네요, 저는. 일단, 계속 이런 야사에 관심이.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 지금 금시초문인데. 제자였다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나치 독일의 친위대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리고 나치당이 집권하던 당시에 중령이었다고 그래요, 계급이. 이 친구가 유태인 박해를 하는 실무적인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지시를 받고 유대인을 골라내서 수용소라든가 이런 데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분류해내고 이렇게 수용소를 보내고 이렇게 처리하는 전문가. 였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굉장히 중요한 실무 책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 놈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1945년에 독일이 항복하자마자 도망쳤어요. 남미 쪽으로. 아르헨티나로 가서 도망가서 한 15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1960년에 이스라엘 첩보기관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오랫동안 도망쳤네. 예,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15년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공소시효 끝냈겠네.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가 되면서 그러니까 압송되는 과정 이런데 이제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그랬어요. 그치.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국제 전범 재판에 회부가 되고 그 재판 과정을 이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직접 가서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기록을 남긴 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런 끔찍한 대량 학살, 이건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라 600만 명이죠. 거의 600만 명의 한 도시 인구, 서울시 인구의 한 절반 정도를 죽여버린 살해한 그런 끔찍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담당한 진짜 실무자들은 어땠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만이 그걸 담당한 실무자였다. 예. 근데 한나 아렌트의 결론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극악무도한 악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일단 이 사람은 굉장히 지극히 온순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딱히 증오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나치당의 어떤 신념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강령도 몰랐대요. 나치당의 강령 이런 것도 모르고 히틀러를 특별히 존경했느냐 딱히 그런 것도 없대요.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오히려 위 상부 지시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분류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자기 양심에 따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명령에 복종하는 그렇죠. 것이 그죠? 예. 군인이니까 그 명령에 따르고 자기가 지켜야 할 법을 준수하는 게
건전한 시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굉장히 가정적이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좋은 아빠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이시마는 난데없이 나타난 악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규칙과 명령에 맞추려고 노력한 보통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행위는 비록 괴물 같았지만 그 행위자 아이시마는 괴물 같진 않았대요. 다만 그 사람의 유일한 특징은 사유의 불가능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의 불가능성? 예. 그러니까 아렌트가 여기서 말하는 사유하지 않음이라는 특성은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유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었고 또 상부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어떤 그 윤리적인 의미를 지닌가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생각해 볼 그런 능력이 없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기계적으로 따라서 수행만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렌트는 이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악당이다 뭐 그 얘기를 하면은 완전 뭐 앞에 사례에 나왔던 것처럼 뭔가 인격적인 결함이 심각하게 있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미친놈이고 사이코여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고통을 즐기고 이런 걸 진정한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악인일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하죠. 개인이 악하지 않아도 예. 어떤 그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악하게 행동한다. 예.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아이시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다 평범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누군가의 명령을 아무 무비판적으로 수행하려고 한다거나 예. 그리고 다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런 행동 등을 따르려고 할 때는 홀로코스트 같은 역할까지도 악행까지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실제로 회사나 아니면 이런 데 다니면은 사실은 좀 부당한 얘기 좀 들어도 그게 막 도덕적으로 막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부장님이 시켰다 아니면 뭐 야 이거 사장님이 직접 시키신 거야 그러면은 책임 소재가 나한테 없으니까 사실 그거 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얘기도 그치, 지금 책임 소재가 자기한테 없으니까. 그게 심리학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뭐 감금 실험을 했더니 자신에게 주어진 롤플레잉 게임일 뿐이었는데 너무 몰입하게 되더라. 또 밀그램 실험 같은 것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심리학을 하게 되면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나치즘이라든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뭐 찾아보고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도 그런 거였어요. 이거는 시스템이 만든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악마 같은 거랑 좀 거리가 멀어요. 심지어 히틀러는 정말 천하의 상놈인데 나쁜 놈인데 정말 나쁜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는 변명의 여지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서. 그리고 시작해서. 신념에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또 자기가 하는 것들이 정말 멋진 자신들의 아리안들의 어떤 제국을 세우려고 했고 열등한 민족을 없애려고 하려고 했었다. 비참한 아리안 민족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그렇죠. 싸운 거죠. 아이히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는데 문제는 행정적인 능력은 너무 뛰어났어. 너무 효율적인 관료였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우슈비츠 같은 이게 강제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거기로 유대인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죽여버려야겠다. 유대인을 말살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 강령은 있었고 그거를 이제 자신들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차를 효율적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최대한 많은 유대인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이제 그 나치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관료는 그냥 이제 오는 대로 명령 받은 대로 해갖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만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사람을 어떻게 통제해서 어떻게 기차를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떻게 보내야지만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이 보낼 수 있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행정적인 일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후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열차에다가 열차 100명 들어가는데 100명씩만 그냥 채워가지고 90명 노트, 100명 노트 막 보내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내가 아이만 딱 왔는데 보기에 이거는 자원의 낭비고 비효율적인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일을 그렇게 하냐 너는. 그렇지.
이렇게 하지 똑바로 말고 좀 해라, 똑바로. 아니 국가가 이거 비싸게 지금 전쟁 중이고 기름도 그렇지. 아까운데 이렇게 맞아요. 하면 안 되고 정확해요. 의자를 더 놔서 105명, 110명 정도 해서 통제해서 보내라. 거기다가 뭐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앉힐 필요 없다. 꽉꽉 채워서 서서 보내라. 성실한 사람이었구만. 그냥 실제로 그래요. 그거를 잘못이었다고 봐요. 비판을 하지 않고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하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당시 그 나치에서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전범으로 처벌이 된 것은 너무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위를 한 거야. 근데 자기가 앞장서서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심지어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수용소에 갔을 때 그 수용소의 실태를 보고서 너무 경악을 했대. 충격을 받은 거야. 이렇게 잔인하다니. 몰랐던 거야 자기는. 자기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냥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그냥 서류만 뒤적거리고 그렇죠. 그치, 서류만 서류만 하고 봤지. 행정적인 것만 서류를 이렇게 열심히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참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악마다라고 보통 서구 사회에서도 이제 심리학적인 거나 사회과학이나 그렇게 평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 뭐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누구였더라? 맹겔러인가요? 죽음의 천사라고 하는 요제프 맹겔레라고 하는 사람이 더 정말 악마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맹겔레? 맹겔레. 우리의 예를 들자면 그 일본의 731 부대 마루타 부대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 생체 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거의 오히려 일본 쪽이 더 심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비슷한 것들을 아우슈비츠에서 했었던 생체 실험한 의사입니다. 실험하고 그랬지? 생체 실험. 네. 근데 이 사람은 즐긴 것 같아요. 읽어보면. 왜요? 그래서 더 악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뭐 근거가 뭐야? 즐긴 것 같다는? 자기가 그냥 이것저것 그러니까 얘는 일선에 있었죠. 그러니까 서류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합니다. 근데 일단 사진을 보면 악해 보이고요. 생긴 게 악해. 웃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좀 소름 악해. 끼쳐요.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냥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그냥 어떻게 보면요. 이제 저는 또 이공계이기 때문에 과학을 하는 사람 혹은 의학을 하는 사람이 그 생명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아이들의 눈에다가 염색약을 주사해서 눈 색깔을 한번 바꿔본다든가 늑골 같은 거를 마취 없이 그냥 이렇게 적출을 한다든가 뭐 쌍둥이들에 되게 집착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쌍둥이들의 장기나 혈액도 한번 교환을 해보고 이란성 쌍둥이를 근친 교배도 시켜보고 그 뭐 샴쌍둥이 이거를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지. 그렇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냥 의학적인 궁금함들, 호기심을 그렇게 막. 근데 그게 이런 과정에서 또 즐기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코패스. 그렇지. 왜냐면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겠던 거지. 그렇죠. 장난 아니게 시키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한 거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 냉기에 노출되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전쟁 중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혹한기 훈련을 할 때도 몇 도에면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실제로 생체 실험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가운 데다 그냥 넣어버려. 다 벗기고 실제로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지 보고 예를 들면 팔을 절단해갖고 피가 빠져나올 때 몇 분까지는 얘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대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상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지는 사회적인 권력 이런 거로 활용을 해서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근데 일단 요제프 맹겔레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아까 초기에 얘기했었던 그 개인적인 악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깡 선생이 했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깡 선생이 했었던 그 한나 아렌트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우리 가슴을 좀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한나 아렌트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는 그냥 죄 짓지 않고 살고 나는 평범하게 사회 질서를 따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알아. 나는 그 사람 맹겔레나 조두순이나 걔네처럼 행동하지 않을 걸 분명히 아는 거야. 난 악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한나 아렌트는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아니다. 너도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악한 시스템의 하나의 부품으로서 행동하게 될 거다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서. 뭔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도 그 얘기죠. 근데 그게 오늘날 현대 우리도 그럴까? 근데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뭐 관료 집단이든지 뭐 기업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 안에서 통용되는 규칙들이 있고 그 규칙들을 나름대로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조직 안에서는 칭송받는 행위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장님이 잘못했어. 그지. 뭔가 비리가 있어. 하지만 그 부장님은 애가 지금 셋이고 대학 다니는 애가 2명이나 있어. 그런데 그분의 내가 어떤 그런 악행들을 갖다가 그냥 조용히 눈 감고 넘어가는 거죠. 그게 더 미덕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 조직 안에서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끌어주고. 나는 뭐 악행한 게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그렇죠. 좀 더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731 부대라든가 그걸 왜 얘기를 했냐면 이공계 쪽에서는 그것이 연구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정말로 아니 이게 상부에서 지시가 왔을 수 있어. 총상 받은 사람이 피를 흘릴 때 얼마까지 버티는지 한번 알아봐라라고 얘기했으면 그 회사가 이제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일본군을 대상으로 할 수 없잖아. 그럼 그 데이터를 미리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내용에서도 윤리적인 내용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리고 얘네들은 인간 이하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작업이 필요한가 봐요. 실제로 그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어떤 수용소에서도 실제로 보면은 자신들이 잔인하게 살해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나치 애들도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한대요. 토하고 힘들어하고 맞아요. 계속 살인을 하면서도 네네. 그래서 어떤 주입들을 하게 되냐면 얘네는 사람이 아니야. 얘는 영혼이 없는 애들이야. 얘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일본군을 예를 들면 얘는 통나무야 그냥. 고통도 못 느끼는 통나무일 뿐이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좀 데카르트 생각이 나는데. 동물을 기계로 생각한 것처럼 그런 주입을 계속함으로써 거기 간부들도 어떤 얘네들이 인간성을 범죄화를 시키는 거지. 한대요. 네네. 그리고 실제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떤 게 생각이 드냐면은 병사들이 얘네 유태인들 막 죽이고 있는데 막 토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난 장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도 싫지만 얘네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야 니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인 거야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힘들지만 자기도 먼저 죽이고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병사들한테 귀감이 돼야 되겠다 생각도 할 거고. 그런 예. 아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우리 사회 안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있는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광주 민주화 항쟁을 했을 때 그때 시민들에게 총을 쏜 군인들 명령을 따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두둔할 부분이 있죠. 명령을 따른 거니까. 그 상황에서 명령 불복종을 하기도 쉽지 않고. 네, 근데 그렇죠. 막 예를 들면 거기서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앞으로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조준사격을 열심히 해. 그런 사람이 있다든가. 예를 들면 촛불 시위를 진압했었던 경찰들이 있었죠. 예.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운 내용이지만 전 이것만 딱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진압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뭐 방패를 듣고 갖다 찍는 이런 행위들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의 더 열심히 행위를 한 거야. 사실 그 분노가 있는 거지. 왜냐면 내 동료들이 막 맞고 있고. 분노도 있겠지만 더 효율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히만처럼.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의 미덕이었을 수도 있죠. 명예 혹은 미덕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입장에 서 보면 그러니까 폭도들로 보였을 것 같아. 왜냐면 돌 던지고 막 생수 던지고 그러고 그 사람들도 그렇죠. 싫고. 생각해야 되는 게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는 크게 중요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딱 지금 나한테 돌을 던지는 시민을 보면 물론 뭐 경찰이 먼저 했을 것이다, 뭐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을 던지고 내 옆에 있는 애가 돌을 맞아서 피를 흘리는 걸 보면은 이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찰이면 수동적으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그렇지. 근데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은 뭐 절대 악이다라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가? 혹은 내가 그 입장에 됐을 때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친일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이제 친일파 두둔하는 건 아닌데 38년 동안 우리가 일제히 지배를 받았잖아요. 한 세대죠, 그럼. 그렇죠. 제가 이제 38이 아직 안 됐는데 제 입장에서 그때 그때 태어났으면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 나이를 먹을 때까지 계속 당연히 나는 일본 제국의 시민인 거야. 그치, 우리 그리고 교육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받아왔고. 어차피 독립의 희망은 없어 보이고. 그렇죠. 당연히 없어 보이고. 난 태어날 때부터 30년 이상을 이렇게 받아왔으니까. 그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분들이 대단한 거지. 물론 거기서 뭐 그 백성의 고열을 쥐어짜는 앞잡이들은 나쁜 놈이긴 한데 적당한 친일 있잖아요. 적당한 친일. 경찰 앞에서 암묵적 동의.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데 이제 얘기하기가 객관적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독립운동을 지지하거나 독립운동에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 2%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높은. 그렇지. 세계적으로 높은 굉장히 높은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영상도 있잖아요. 해방됐다고 막 뛰어다니는데 농부 아저씨가 물어봐. 일장기랑 태극기를 들고서 어떤 거를 휘두르는 거냐.
그렇지. 그 보통 사람들은 몰라. 그걸 어떻게 모르는 거지. 근데 김도희 아까 전에 뭐 말씀하시려고 잠깐 하시다가. 아니, 사회적인 거에 대해서 상황이 악인을 만든다라는 거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되지, 뭐 개인적인 책임을 더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실제로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환경만 주어진 게 아니고 되게 고도로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 나치 친위대원 같은 경우도 어떤 의사들이 당연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토하고 당연히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들 어떻게 하냐면 그 인종말살 정책을 그 관념어로 만들어요. 그 행정어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죽일 때, 야, 유태인 뭐 100명 갖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100명을 소거해라. 최종 해결책을 실시해라. 이 사람들을 그 죽음의 수용소로 보낼 때도 이 사람들을 집단 이주시켜. 그러니까 말을 행정용어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히만을 잡았을 때, 이제 재판시킬 때 어떠냐면, 이 사람이 일상적인 말로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행정적인 거에 열중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당신이 100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행정용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최종 해결책을 시행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자꾸 섬찟하네. 네, 그게 진짜 정말 섬찟하죠. 세뇌되고 그리고 또 유대인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전 정책으로 표딱지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얘는 인종적으로 굉장히 더럽고 이 사람들은 잘못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악이다. 예,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도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100% 자유롭게 자기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극복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기 힘들 거라는 거죠. 그 심리학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게 네. 비슷한 게 살인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책의 내용은 진짜 살인자, 살인마 이거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라 군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쟁사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몇 개를 읽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중세 시대 혹은 그 이전의 고대 전쟁들은 실제로 안 죽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몸싸움하는 수준이에요. 그냥 밀어. 그래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죽이는데 주저한대요. 눈앞에 있으면 거기다 칼을 휘두른다든가 내 눈앞에 눈을 보면서 거기다 도끼를 갖다 찍는 것에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해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언제 죽냐면 학살당하는 게 언제냐면 도망갈 때. 맞아. 그럼 등을 보고는 갖다 찍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까지 가냐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전쟁이 났는데 군인들이 안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80% 90%의 군인들이 저기 밖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합군을 생각한다면 추축군이었었던 독일군을 향해서 총을 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로 총을 쏘는 거야.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무슨 심리인지 알겠어요. 내 옆에 있는 애가 죽는 거를 보면서도 우리는 광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내 동료가 죽고 나면 죽일 것 같잖아요. 안 그런데요. 그 이유가 무서워서 뭐 고개를 못 내밀고 총을 위로 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한 극단적인 그 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차 대전을 지나면서 그 군대 안에서 심리학을 이제 동원해갖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현대전에서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 자체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반사적으로 총을 쏘도록. 훈련 자체가 그렇게 뭐가 이렇게 표적이 탁 튀어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총을 딱 쏘도록 생각을 못하게 바꾸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훈련 자체가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적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게 권장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런 식의 심리학을 도입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나 당시의 나치 상황에서 걔네들이 그런 행위를 한 거나 솔직히 굉장히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잔인한 행동을 해야겠다고 하는 때가 있긴 있죠. 그리고 그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방법을 연구하고 조직을 만들고 근데 그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간성이 뭔가 고정적인 게 있다라고 또 우리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는 한데 근데 어쨌든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파괴되는 것 같아요. 그런 조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환경 속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성선설 뭐 이렇게 성선설 하자면은 성선설 쪽은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될 수 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발의 기회들을 체계적으로 다 틀어막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 일부러 그렇게. 근데 아까 전에 그 김도인이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책임을 다하는 개인들이 네. 그 어떤 부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거 어떤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최근 연관된 사례도 거, 네, 있더만. 최근 예. 사례들도 많아가지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 사회적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스템이 주어지면 자기가 악한 행동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그 미국의 패스트푸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개인이 이제 패스트푸드점에 전화를 걸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맥도날드다. 그러면 거기 점장을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밑에 아르바이트 뭐 여학생이 지금 범죄자여가지고 뭐를 훔쳤다 도둑질해서 내가 지금 걔를 잡으러 갈 거니까 저기 가서 일단 먼저 취조하고 있어라. 그래서 진짜 그 전화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여줘.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경찰인지도 모르고 낯선 타인이잖아요. 그리고 알바생은 내가 매일매일 대하면서 일했던 앤데, 그렇네. 네네, 뒤로 데려가서 이 경관, 낯선 목소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요. 그래서 뭐 옷을 벗겨서 알몸을 수색하래요. 그럼 진짜 알몸을 수색하고 그 알몸 상태에서 여자를 막 이제 뭐 폭행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하게 하면 진짜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이 심리학 실험이었어요? 아니면 실제 일어났던 실제 범죄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범죄 사건이요. 근데 이게 범죄 사건이었어. 네, 어떤 사람이 의도해서 심리학 사건을 한 게 아니고 이게 미국 전역에서 70군데 넘게 해서 동실다발적으로 그 상황이 똑같이 보도된 거예요. 왜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미국 그 패스트푸드점의 뒤에 카메라가 다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 다 녹화된 거예요. CCTV에. 네, 그래서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때 막 사람들 충격 상태로 빠뜨렸어요. 그냥 평범한 직원들이 누구나 그런 명령 상태가 주어지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걔네가 악한 게 여지없이. 아니었는데. 네. 아까 그래서 이거 지금 뭐 그 페이크 다큐로도 나오고 페이크 다큐. 예. 네. 그리고 뭐 관련된 영화 이런 거 많잖아요. 감옥 실험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들. 근데 아까 그 패스트푸드 그거는 그러면은 저는 아까 심리학 실험인 줄 알았는데 예. 심리학 실험이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장난전화였던 거네. 실제로 네, 네, 범죄행위. 네. 장난 전화를 했더니 시키는 대로 하더라. 네, 실제로 네, 네. 이게 사람들이, 언제? 직원들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어요. 최근이니까 한 2005, 6년도 이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니까. 우리는 나치즘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그치. 그런 거를 보고 계몽을 받은 사람들인데 똑같이 그냥 낯선 이한테 들어온 전화에 복종하는 거죠. 복종 네, 실험이에요. 네. 그 유명한 실험 있죠.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복종 실험, 정확히 지금 안 찾아봐서. 그건 뭐냐면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그렇죠. 옆에 가운을 입은 사람이 와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거는 IQ를 높이고 이제 뭐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간단한 퀴즈를 내갖고 저 사람이 틀리면 네가 이 스위치를 누르면 쟤한테 전기 충격이 간다. 전기 충격을 해라라고 했어요. 이제 다 짜고 하는 실험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 전기 충격을 받는 사람도 배우기 때문에 실제 전기 충격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실험의 대상자는 연구자가 있고 네. 연구자가 피실험자를 데려다 놓고 그렇죠. 얘한테 말하자면 쟤를 고문할 수 있도록 고문하는 스위치를 누르라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문이 실제로 쟤한테 아무런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는 않아. 거기다가 실제로 쟤의 지능을 높여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계속 틀리겠죠.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배우입니다. 일부러 틀려요. 그럼 이제 10볼트부터 이렇게 전기를 가야겠죠. 맞아요. 10볼트 스위치 누르고 그 다음에 또 틀리면 이번에 좀 높여요. 20볼트, 30볼트 이런 식으로 높여가게 합니다. 그럼 이제 30볼트, 40볼트 되면 따끔따끔 하겠지만 이제 150볼트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배우가 이제 연기를 과장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가만히 이래요.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옆에 있는 가운을 입은 사람이 되게 침착한 목소리로 괜찮다. 쟤 다치지 않는다. 책임은 계속 다 우리가 지겠다. 그게 중요해요. 사실. 실험을 너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실제로 거의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200볼트 이상을 가하는 사람들도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 그런데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그냥 이거 뭔가 실험을 한다. 심리학 실험이 아니고 실험을 한다는 거를 갖고 온 사람들은 일반적인 시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종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가. 그렇죠. 분명히 사람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100볼트 이하에서 스탑 못하겠다. 더 이상 실험 안 하겠다라고 포기한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전압이 450볼트인데 그걸 누르면은 그 연기자가 이제 죽을 것 같은 연기를 하는 거야.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데도 그걸 누른 사람이 65%였답니다. 그 이제 마지막까지. 예, 끝까지 눌렀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책임을 져줄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면 나한테 책임이 없으면 사람은 극단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행동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도 근데 아까 전에 그 맥도날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팟빵 스튜디오에서 지금 녹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팟빵 여기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부스에서 기계를 지금 망치고 있다. 뭐야?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저분이 어떻게 행동할까. 내가 시키는 거지. 마이크를 빼라. 마이크로 그 사람을 때려라. 시키는 거지. 뭐야? 그러지 말고 지금 전화해갖고 지금 스튜디오 3회 녹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 VIP다. 어. 일단 가고 먹을 거 커피 일단 갖다 줘라. 내가 금방 그래, 가져줄 그런 걸로 테니까. 해. 그러니까. 건설적인 걸로. 내 사장 친구인데 이거 그분들한테 연락 왔다. 근데 또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당황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러니까 주고 있는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 악하다. 아니,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악하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타자시키면 안 되고 우리도 충분히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복종도 그냥 하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항할 수 있는 생각,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윤리적이냐 아니냐 스스로 계속적인 판단을 해야지. 근데 보통은 우리가 권위에 기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그치. 만약에 그때마다 개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거 만약에 전쟁 났어 실제로. 이번에 일본이 지금 자위권 행사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네. 일본이랑 한판 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쟤네들은 막 무차별하게 싸우는데 우리 쪽 애들은 되게 심약해. 그래서 그때 도덕적 판단하는 거야. 내가 맞아. 제 일본 애를 쏴도 되는가? 우리 세계 시민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나치가 이겼어. 그리고 유럽 전체가 대독일 제국을 만들었어. 그런 역사가 예를 들면 그 후에 한 300년이 지속됐다고 볼게요. 그럼 300년 뒤에 역사학자들은 그때 물론 그렇게 다 살해한 건 참 잔인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징기스칸 당시에도 거의 뭐 도시 하나를 완전히 없애면서 소거하면서 진격을 했잖아요. 그 징기스칸 당시에 유럽 쪽을. 예. 그때 그거는 정말 잔인했지만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굉장히 잔인했지만 강한 군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광개토 대왕 뭐 이런 것들. 광개토대왕도 광개토대왕은 학살하면서 학살하면서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보군의 그 기본 뭐라고 합니까? 아젠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 홍보 같은 거예요. 항복하면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맞아요, 드릴게. 맞아요. 그러나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본보기를 계속 보이면서 밀고 나가니까 미리 저쪽에서 이제 항복을 먼저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아주 잔인하게 아무것도 안 남기고 완전히 거의 소거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 볼 때는 걔네들은 원래 그랬어. 문화가 그랬어. 걔네들이 뭐 나름 효과적인 전술일 수 있겠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거지.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네. 나치도 지금 우리가 걔네가 졌기 때문에 인간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지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정리하면서 갑시다. 예. 이거 생각보다 우리 이거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네. 정말. 우리 좀 정리하면서 가면은 우리가 뭐부터 얘기를 시작했냐면은 우리가 진짜 악이 존재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틀 한번 떴어요. 용서받지 못할 자,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게 누가 있냐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악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거야. 네. 조두순이나 아니면 황산 테러나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어떤 얘기로 우리가 넘어가냐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악이 발생하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스템이 만약에 악하고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또 다른 주제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거. 사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선 얘기는 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네. 악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 좀 생각은 들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악한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죄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벌에 대한 얘기, 처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것들을 우리가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이거를? 개인적인 일탈이든 아니면 사회 구조 안에서 발생할 범죄든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얘기죠. 근데 우리 법에 너무 구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행 법이 이렇다라는 거는 그것보다는 일단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필요한지에 대한 각자의 신념을. 그렇지.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과 연결된 처벌 이렇게 조금 했으면 이렇게 제가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변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아까 조두순이 12년형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 뭐 잠깐 얘기하면 우리나라 현행 법상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판사를 좀 두둔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판사가 개새끼다. 지 딸이 그랬으면 그렇게 했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성범죄에 관한 것들 혹은 강력범죄에 대한 거 판결 보면 다 리플마다 그래요. 판사 새끼들이 제일 때려 죽일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사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이 새끼 나쁜 놈이네 300년형 이렇게 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만약에 판사가 마음대로 때릴 수 있으면 그게 더 위험한 그것도 사회지.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12년형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좀 바꾸고 해야 되는 거지 그때 그 사건 자체에서 너무 가볍게 준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알고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적절한 얘기 같아요. 사회 여론이 들끓으니까 만약에 판사가 그거에 대한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은 사회가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판사다. 그러면 그건 도덕적이지 않고 잘못된 사회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그런 어떤 법적인 현행법적인 거 관계없이 그죠. 각자의 신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되느냐. 뭐죠. 저는 고대 황금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진짜 상대가 네 눈을 다치게 하면 상대 그렇죠. 눈을 뽑아버리고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정밀한 기계가 발전해서 개개인들의 고통을 평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10 정도야. 그러면은 그것만큼의 고통을 그 가해자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보는 거야. 너 나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네 살점 한번 딱 뗐는데 내가 입은 고통에 비해서 그 수치가 적어. 그럼 딴 것도 해볼 수 있는 거지. 발가락도 빼보고 내가 입은 고통만큼 채워줄 수 있게끔. 야, 최 사장 지금 즐기고 있어. 난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사지의 고통을 가는 게 아니라 뇌의 고통 중추에다 직접 자극을 가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그 얘기 왜 한 거냐면은 무섭네. 이분들 무서워. 그러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생각들을 지금 하기 시작하잖아. 이거 위험하다니까. 이런 아이시반들을 봤나. 근데 너무 절차적이야. 근데 내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이에요. 근데 애들 막 가르치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애들이 떠드는 거야. 그래서 야 나와 또 2명 나왔는데 한 명은 예를 들어서 뭐 한 8살짜리 소녀애야. 근데 한 명은 같이 옆에 떠들어다니는 황소예요. 그래서 야 손바닥 대! 그래서 손바닥을 3대씩 때렸어. 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가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 자체가 어떤 사람한테는 예를 들면 300만 원 벌금 300만 원 적은 게 아닌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거의 한 달 혹은 2달 살아갈 돈인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하룻밤 술값으로 쓸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렇지 3만 원이면. 그 벌금을 그렇게 매기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렇죠. 저는 그거는 그때 필요한 건 황금률이 필요하다. 비율로 벌금도 매겨야 되지 않나. 그렇죠. 거기 어디 핀란드였나요? 핀란드에서는 교통 위반하면은 뭐 몇 억씩 내고 그런다며. 그 어떤 사장인데 북유럽 국가였어요. 교통 속도 위반해가지고 1억 얼마짜리 딱지 띄었다고. 그게 필요하다는. 비율제로 다 채정돼 있더라고요. 그 비율조차도 단순 비율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억 있는 사람한테 10%인 1,000만 원이랑 1,000억 있는 사람한테 10%인 100억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900억 남으면 살잖아. 그렇지. 1억에서 1,000만 빼서 9,000대도 살긴 사는구나. 그럼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고 900만 원 남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살기에 빠듯해진다는 거지. 정교한 이 아이만. 정교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고통을. 그 죄에 대한 응징인 거죠. 응징 그리고 복수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인 복수.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거를 사회가 대신하는 것도 좋지만 피해자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입은 피해만큼. 굉장히 옛날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 그리고 사실은 그 현대 형법 체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정하고 이런 어떤 응징이라든가 복수 개념은 되도록이면 배제하려고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당연한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인가요? 거기서 시작되지 않나요? 함무라비 법전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피해 복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친족이 죽으면 내가 피해 복수를 해야 돼요. 의무가 있어. 맞아. 그래서 상대방을 죽여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윤리적인 것 같아요. 어느 문화권이나 있어요. 내가 그만큼 복수를 해줘야
얘도 업보가 안 쌓이고 다시 좋은 걸로 윤회할 수도 있고. 많은 영화들이 사실은 복수를 소재로 하잖아요. 네. 예, 뭐 자기 아버지, 뭐 자기 딸, 뭐 누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그치. 이제 영화를 그 주인공을 움직이는 주된 동기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다 몰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쾌감을 어떻게 느끼죠. 보면은 쾌감을 복수하는 느끼잖아요. 거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감정, 정서적인 측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적절한 제가 얘기. 날 때렸어. 최 사장이 날 팼어. 그럼 나도 뭔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현행 법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 있고 너무 합리적이다. 인간 본성에 어울리는 처벌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역사가 발달하고 또 법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왜 배제됐을까를 우리가 좀 알면 더 재밌을 텐데. 예.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누군가 A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죽었어. B가 죽였어. 그럼 A는 B를 죽이나요? 아니면 B의 아들을 죽이나요? 이게 영화에서 어떤 것이 나왔었냐면 과거에 재밌겠다. B의 아들을 죽여요. 그래서 자식을 잃은 고통을 너도 당해봐라. 과거에는 좀 그런 식으로 또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B의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쵸, 죄가 없지. 근데 막 그래서 정말 악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죽여가서 죽이고 너의 생명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근데 너 그 지옥에서 한번 살아봐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가까운 사람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기덕 감독 영화 중에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들은 많은 것 같아 그런 거. 근데 복수를 하는 사람도 스스로 울면서 마지막에 괴로워하면서 그렇지만 완성해야 되는 거야. 자신이. 그리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날 죽이라고 막 진짜 부르짖 막 이렇게 하고 절규하고. 우리 깡 선생은 처벌 방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저의 본성상 제 본성이 약간 폭력적이고 경박하고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제가 많이 교화를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런 상상은 진짜 많이 해요. 죽이는 상상? 진짜로 나는 많이 해. 그 사회적으로 어떤 그 악의 무리들이라고 우리가 조직이라던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 저는 그래서 슈퍼 히어로물 중에 뭐 배트맨이라던가 이런 물이 너무 좋은 거야. 저도 좋아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처벌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놈들은 정확해.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배트맨 진짜로.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 배트맨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그걸 계속 그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 영화 감독 누굽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계속 잘 치고.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 사적인 차원에서의 복수라던가 윤리적인 행위를 갖다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평가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자꾸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관객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죽창이를 들고 다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상상은 많이 해요. 쾌감도 느끼고. 죽창맨. 네, 죽창맨. 어둠의 히어로. 죽창맨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응징하지 못한 애들 내가 응징한다. 뭐 각시탈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회탈 쓰고 죽창을 휘두르는.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림을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재사회화의 관점이라던가 이제 그런 분들은 이분들이 가능성이 없다. 그럼 진짜로 이제 사회적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치. 종신형 정도. 종신형이든 뭐 몇백 년짜리 형을 때리든 가덕방 없이. 그렇죠.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그냥 현대 사회에 와서는 합리적인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언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이 악의 무리들은 죽창을 들고. 김도희는 처벌 방식이 어느 정도 어떻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뭔가 일일이 거론하기보다는 좀 격리 방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사형까지 갈 건가 말 건가는 일단 떠나서 옛날부터 격리시키잖아요. 그 범죄자들을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는 뭐 유배 방식이나 아주 단절된 곳으로 보내는데 중세 이후부터는 어떤 뭐 정신병원이나 교도소 같은 감금 장소에 감금시키잖아요. 근데 똑같이 목적은 격리인데 왜 그러냐? 플라톤이 국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범죄자들을 뭐라고 보냐면 병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료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병이 있으니까 그걸 낫게 해야 되는데 처벌 방식이 되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병이 낫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더 악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물어봐요. 그게 좋은 방식이냐? 얘네들이 병 걸려서 사람들한테 병을 막 옮기게 하는데 그 병을 치료해줘서 완치시키는 게 좋은 방식이지 얘네들의 병을 더 악화시키는 거는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자기 범죄에 대해서 다시 고찰하거나 처벌받고 반성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물론 재사회화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있지만 격리가 일단 우선 목적이고 왜 그러면 또 두 번째로 그 피해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너무 끔찍할 거예요. 그 고통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들이 격리되지 않고 대면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나 공동체들의 그 경악스러운 감정에 대해서 보호 차원에서 격리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격리돼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형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질병 상태이니까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교육적인 거나 정신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이런 거죠. 일단 얘기를 정리해보면. 근데 격리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적인 측면에서 강 선생님이랑 유사하지만 김도인이 얘기하시는 거는 교육적 측면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완화시키거나 그 사람들을 변화할 수 있게끔 그 사회가 신경 써야 된다. 그게 참 힘들긴 하죠. 근데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하는 것 같아요. 예, 김도인 말씀에 이게 맞아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진짜 당사자였으면 진짜 죽이고 싶은 감정이 정말 우선일 것 같아요. 격리는 말도 안 되고 교육이니 교환이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맞아. 근데 그 어려운 것 타자화시켜서 같아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독실히. 마찬가지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하거든요. 격리까지. 전 심지어 사형제도도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어. 나한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 사기만 쳐도 죽이고 싶을 거야 나는. 그렇지. 솔직히 마음은 그래. 살면서 그렇죠. 마음은 그래. 안 그래도 부장님도 죽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제 사회 시스템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누군가에게 사기치면 다 죽이도록 법을 만들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자력구제, 자기 스스로 법률에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불법이고 보복도 사회적인 보복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인 보복이면 사회에서 보복을 대신 해주는 거야.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사회가 대신 해주는 거는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목숨을 빼앗는 것까지 좀 나아가서 전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회가 어떤 이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 걸 깨달았어. 그렇다면 영원히 격리를 한다든가 근데 추방을 시키면 어딘가 또 숨어들어서 살 거니까 말이 안 되고 영원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는 이해가 가요. 이 사회에서는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교도소 자체를 말하자면 교도소가 아니겠네 거기는. 그쵸? 그 교도를 하는 곳이 아니니까 자기네끼리 어떤 말하자면 좀 거의 지옥 같은 곳이 되겠지만 알아서 살라라고 이렇게 격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떤 한 사회가 개인을 죽인다는 게 문득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 사람도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냐. 그럼 얘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제한돼갖고 자세히 말을 못하겠는데 문득 생각해보면 어떤 사회 시스템이 개인을 죽인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태어나고 이 사회의 법률 안에 내가 동의하고 사인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난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럼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났으면 이 사람이 범죄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행위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이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면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됐어.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죽이겠다. 죽여서 본보기로 삼든 죽여서 보복을 하든 한다는 게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근데 일단 이 사람은 동의하고 태어난 건 아닌데, 뭐 내가 사회계획에 사인하고서 국민이 된 건 아니지만 태어나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 사회적인 규범들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한국 사회 이 법률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뭐 식인 풍습이 있는 부족은 살인을 용인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한국 사회를 떠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처벌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거기 동의하고 사는 거 아니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목숨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가 이런 행위를 했으면 이 사회에 어울릴 수 없으니까 그럼 추방 당하시든가 영원히 격리되든가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목숨을 뺏는 거, 사회가 누군가 개인을 말살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그 논리를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전개시킨 사람이 이제 미셸 푸코라는 학자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런 차원이랑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형벌 체계, 사회적인 형벌 체계를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감시와 처벌이라는 그렇죠. 감시와 재밌어요. 처벌이라는 책 보시면은 굉장히 잔인한 그 형벌 장면들을 묘사를 하죠. 네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재미는 있습니다. 시장에 이런 걸 왜 읽었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형벌 체계라는 게 어떤 사회나 국가의 권력이 개인들의 신체 그리고 정신을 길들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자기 입맛에 맞게 나쁘게 보면 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은 이제 감옥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이라던가 학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이 논리를 확장을 시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권력 구조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길들이는가 그 메커니즘이 형벌 체계 안에 숨어 있다, 잠재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쩐지 지금 잠깐 책 소개를 보니까 예전에 봤던 광기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 네네. 그래서 그 컴퓨터 보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나 많이 큰 것 같아. 그래요? 책 소개를 보고서 이 사람 같은 사람 아니야? 대단하다. 맞아. 에이지로 돌아가셨죠? 그게 문제인데. 잘생겼어. 일단 정리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 예. 이제 우리 두 가지 얘기했어요. 예. 죄와 벌, 범죄라는 것과 그다음에 처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우리가 이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원래 이 처벌에 대한 내용을 좀 길게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각각의 신념의 바탕으로 한 처벌 방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약간 종교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어쨌든 현실적에서 죄와 벌을 떠나서 어떤 구원에 대한 거, 속죄 그리고 초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16회 죄와 벌을 한마디씩 마무리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많고 내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무서운 것 같고 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이 있어가지고 진짜 악한데 어떤 현행법 안에서 처벌받지 못했거나 너무 가볍게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 준비해둔 거야. 너희를 위해서 전자레인지 준비해놨다. 들어가! 막 돌리고 한 10시간 돌리고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거나 아니면은 동양 힌두교나 불교적 차원에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스스로 그 업보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돼 있었으면 좋겠어. 일종의 인과응보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음 시간에 약간 이제 속죄와 구원에 대한 얘기 할 때가 좀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누구 해보실까요? 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어렸을 때는 저 나쁜 놈 그 하기가 별로 고민 없이 붙였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진짜 나빴다. 맞아. 어렸을 때는 저 선생님 왜 저래? 왜 나를 편해? 나는 미워해? 저 사람 나빴다? 아니면 쟤는 왜 내 도시락 반찬 맨날 뺏어 먹어? 나쁜 놈이네? 내가 뺏어 먹었었는데. 그렇게 되게 쉽게 나쁜다, 착하다 구분을 했는데 진짜 뭐 조금 이제 머리가 크고 나이가 들고 많은 세상들을 보다가 보니까 함부로 그거 확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 자꾸 들어요. 그 기준 자체도 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 저 스스로도 이제 윤리적인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옳은가? 이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좀 거짓말 좀 치고 내가 이쪽으로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그 개념 스스로가 이제 선과 악이라는 개념 스스로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죽을 때까지 이거는 계속 책도 좀 읽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전 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쟤랑 달라. 나는 선해.
쟨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했었지만 그게 이제 구분이 좀 희박해지고 어느 날 생각해보면 또 나도 진짜 나쁜 놈이네 내 안에 이런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 뭐야 이게.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좀 전 그걸 좀 진지하게 믿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오늘 정리를 하자면 저는 윤리편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근데 저도 정말 기대 많이 했어요. 사실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우리 안에서 토론의 주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또 예를 들면 전 나치즘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심리학으로도 한번 다뤄보고 사회과학으로도 다뤄보고 좀 뭐 의학 쪽이라든가 과학 쪽으로 좀 조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되게 아니 윤리는 뭐 또 다루면 되니까. 또 다음에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또 다뤄보면 너무 좋을 아쉽고 것 같고. 이번에 한 것들도 저희가 좀 너무 정리되지 않은 느낌으로 같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우리가 많이 원래 그래. 사실은 들으시는 분들도 기대 안 해요. 우리만 신경 써 정리.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좀 네. 아쉬운 부분 주제들 많이 좀 올려주시면 또 참고해서 저희가 게시판에 꼭 좀 남겨주십시오 의견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뭐 평소보다는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정리돼가지고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큰 맥락에서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상황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큰 맥락은 다룬 것 같아서 저는 또 여러 가지 또 선생님들 생각하신 거 말씀해 주셔서 재밌고 썼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깡 선생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평면적으로 획일화시켜서 생각한 게 너무 편하고 간편하고 명료했는데 살면 살수록 상황의 복합적인 거나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한 사람도 개인의 삶도. 그래서 참 이거 결론 내리거나 확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16회 범죄와 처벌, 죄와 벌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현실적인 얘기 했으니까 다음 시간 17회에서는 어떤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얘기로 윤리 얘기를 조금 더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